자, 세 번째 지문의 구성 방식 역접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오래전부터 많이 나왔던 유형인데 사실 이 역접에서는 여러분이 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꼭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역접은요, 보통 however이 등장하면서 앞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가장 많아요. 하지만 무조건 however 뒤에 반대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however이나 but만 보면 막 흥분해가지고 세모를 치고 이 뒤에는 무조건 반대 내용이 나오니까 뒤에만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풀어도 높은 확률로 답을 골라낼 수 있지만 요즘은 그렇게 단순하게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역접이라는 게 반대 속성이 나오면 주제가 맞는데요, 단순 부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에 내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뒤에를 더 읽어줘야 돼요. 뒤에 의도하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A는 B다, 하지만 B가 아니다, 대신에 C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읽어줘야 하고요. 또 최근 이제 기출문제에서 however이 2번 나오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지문으로 보여드릴게요. 문제를 살펴봅시다. 자, 작년 9월 모의평가 23번 주제문제였는데 이 문제도 꽤나 오답률이 높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꼭 멈추고 풀어보세요. 시작! 자, 풀어봤나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문제랑 뒤에 나오는 문제는 가장 흔한 경우의 역접 문제를 두 개 살펴볼 거예요. 우선은 주제 문제부터. 자, 맨 처음에 막 칸트 이야기 나오면은 우선 거부감이 들죠. 뭐야, 웬 칸트야? 이렇게 기를 죽여놓는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읽으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on the contrary가 나오면서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칸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기하학적인 모양 뭔가 미학적인, 심미적인 경험을 집어넣기에는 너무 완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정확성을 좀 더 요구를 한다, 그게 더 좋은 거다 라고 칸트의 입장에선 얘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와 반대로 immeasurability니까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걸 포함하고 있는 형태나 현상이 오히려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라고 반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딱딱 떨어지고 동그라미, 세모 이런 정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측정할 수 없는 모양, 이런 것들이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반대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거 주제 맞아요. hence, 그러므로, 그래서 똑같은 얘기 뒤에 나오거든요. the pleasure, 기쁨이죠. 뭐랑 관련된? immeasurable, 이거 똑같이 나오죠. 얘는 명사 나오고 얘는 형용사 나오고, 측정할 수 없는 물체와 관련된 그 기쁨이 정의가 된다. 뭔가 즐긴데 감정적으로 좋고 오히려 형태를 좀 알아볼 수 없는 것이 오히려 기쁨을 주기도 한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조예요. 뒷내용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죠. aesthetic pleasure, 기쁨이고, unconstrained니까 뭔가 제한되지 않은, 딱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미학적인, 심미적인 즐거움, 이게 답이 되겠지. 역접 뒷내용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작년 수능 문제였거든요. 21번 밑주름이 문제였는데 어려웠어요. 꼭 멈춰놓고 풀어보기. 시작! 제가 이 지문을 넣을지 말지 좀 고민을 했는데 오답률도 굉장히 높았고 밑줄 의미를 푸는 스킬도 배울 수 있는 문제라서 좀 가지고 왔어요. 우선 지문의 구성은 역접이에요. 근데 이 꽤나 후반부에 나옵니다. 앞 내용을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느낌이 왔을 텐데 갑자기 후반부에서 내용을 좀 뒤집어 버려요. 그리고 후반부 내용이 주제고 밑줄도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까지 꼼꼼히 안 본 학생들이 좀 이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but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문가의 말을 100% 믿는 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맹목적으로 blind trust, 전문가의 말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약간 좀 trouble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앞에서 계속 해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하지만 without 나왔죠. 아까 without 뭐뭐 하지 않으면 뭐 안 좋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해결책 제시할 때. 전문가의 말을 어느 정도 믿는 것조차 without 없으면요, 우리가 paralyzed, 마비가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의 말을 조금이라도 믿는 그 정도가 없다라고 하면 아예 일상생활 자체도 약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내일의 날씨를 너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믿어버리면, 조금이라도 믿지 않아 버리면은 뭐 비가 막 100%, 80% 온다 그랬는데 나 안 믿어, 무조건 안 믿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가 이제 비를 쫄딱 맞을 수 있다라는 부정적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봐봐요. 밑줄이 어딨냐면 밑줄이 여기에 쳐져 있는데 이 밑줄 앞에 뭐가 있어? 모른다가 있잖아. 모른다. 그러니까 뭔가 없는 걸 거 아니야. 전문가의 의견을 아예 모른다면 이런 거니까 이 밑줄이 뭐야? 이 내용을 이제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2번. Readily applicable information offered by specialized expert. 그러니까 전문가에 의해서 제공된 정보,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는, 쉽게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정보, 그것마저 없다면 이라는 뜻인 거니까. 글의 구성이 역접이기 때문에 이 밑줄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앞에서는 사실 찾을 수가 없었고요. 뒤를 잘 살펴보면서 not knowing과 without의 이런 구성, 이런 구조가 일치하는 것까지 살펴줘야 했던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근데 요즘에 이런 식으로 밑줄 의미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따끈따끈한 문제죠. 올해 6월 모의평가 문제였고 23번 주제 문제였어요, 여러분.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 지문을 굉장히 눈여겨봐야 합니다. 올해 6월에 나왔던 지문이고 however이 2번 나오고 but이 1번 나오는, 제가 아까 이제 however이 2번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앞에서 역접에서. 우선 맨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태까지 연구들에서는 문화가 다르면 감정도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those data, 그런 앞에 나왔던 연구는 do not actually show that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요. 자, 이것은 반대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앞에 내용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앞에 2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앞에 내용을 그냥 부정해버리게 되면 뒤에를 더 읽어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분류하고 이름을 짓는지가 문화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너무 이제 답을 찾기가 좀 힘드니까 똑같은 구조가 한 번 더 나와요. 잘 봐요. However, 이게 꼭 뒤집는 게 아니야. 감정적인 상태 그 자체는 문화마다 그렇게 다르지 않다. 여러분이 이제 however 한 번 더 나오니까 당황할 수 있어요. 앞에 내용이 또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잘 읽어줘야 돼. 두 번째 however 뒤에서는 감정 그 자체는 문화마다 다르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however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 however 뒤에서는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감정이 다른 건 아니야. 두 번째 however 뒤에 감정 그 자체는 문화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 똑같은 말이잖아요. 감정 자체가 문화에 따라서 다르지 않다고, 문화가 다르면 무조건 감정이 다르다?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but 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노란색 친 게 똑같이 나와요. The links, 연결되는 거, 그 감정적인 상태와 행동이 연결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고 변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다. 수정될 수 있다는 건 변할 수 있다는 거니까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고 행동과 감정이 연결되는 그게 다를 수 있는 거지 감정 그 자체가 문화마다 다르다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번이지. 문화적으로 구조화된 감정의 표현, representation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다음에 행동과의 연결,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좀 중요시 봐줘야 할 내용이 이 however 있죠. however 덩어리 하나, however 덩어리 2개, 정확히 똑같은 구조예요. however 뒤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노란색 또 이제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구조가 한 번 더 나온 겁니다. 이런 거 잘 풀어줘야 돼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고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다. 네 번째 지문의 구성 방식, 통념과 반박. 이것도 참 예전부터 자주 나오던 구성이에요. 기본적으로 글을 시작할 때 쓰기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글의 초반에 보통 등장해요. 통념이 지문 처음에 등장을 하고 보통은 이 통념을 반박하는 문장이 바로 다음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반박 내용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반박 내용이 바로 등장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앞에 역접에서 본 것처럼 원래 사람들이 보통 이런 통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을 부정만 할 수도 있는 거죠, 통념을. 그러면 뒤에 의도 문장, 반박 문장이 꼭 나옵니다. 뒤에까지 잘 읽어줘야 해요. 자, 그러나 가끔씩 반박 문장이 안 나올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문, 문제로 같이 살펴봅시다. 반박 내용이 나오면 그게 주제예요. 자, 이 문제 작년 6월 모의평가 문제고요. 멈추고 풀어보세요. 고고! 자, 처음에 although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통념은 보통 초반에 등장한다 그랬죠. 글 시작이 although야. although A, B라는 거는요, A이지만 B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은 B예요. 그래서 뒤에 등장하는 내용이 주제입니다. 볼게요. although부터 여기 컴마까지 우선 요 앞에 내용을 보면은 보통은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에 초점을, 손해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득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정보보다는 긍정적인 정보를 우선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같은 말 반복하고요. 계속해서 같은 예시를 이제 듭니다. 긍정적인 거에 조금 더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얻는 게 있을 수 있다. 사회적인 인지의 측면에서 좀 더 얻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글의 구조 자체가 맨 처음에는 보통 나이가 들면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통념이 있지만 그럼에도 좋은 면이 있다라고 반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1번.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 이게 굳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글의 주제를 나타내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이 문제도 작년 6월 평가원 문제에서 이런 통념과 반박 문제가 대입학에서 2개나 나왔었어요. 멈추고 풀어봅시다. 시작! 자, 풀어봤죠? 우리 우선 이 파란 형광펜 부분을 보면 이게 대표적으로 통념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It might be thought that.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들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뒷내용이 통념입니다. People give up childhood play.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어렸을 때 그런 놀이를 포기한다라고 늘 보통 생각을 한다. 하지만 But this is not so. 그렇지 않다라고 단순 부정을 하고 있죠. 바로 반박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정을 하는 거예요. Instead, 대신에, 그러니까 이 뒷문장의 의도 문장이에요, 여러분. The basis, 그 근본과 이런 놀이, childhood play의 interest, 흥미가 변하고 발달한다라고 하면서 이 뒤에는 쭉 예시만 나옵니다. 뭐 스포츠를 즐기는 거라든지 소설을 읽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놀이의 형태만 바뀐 것 뿐이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어른들이 어떤 식으로 놀이를 하는지 그 답은 4번. 계속해서 나이를 먹었을 때 이런 놀이의 형태, 바뀐 형태로서 즐긴다, 계속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요. 재작년에 봤던 거고 9월 모의평가 문제였어요. 이 문제도 우선 한번 풀어봅시다. 얘는 이제 통념이 등장을 하고 반박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볼게요. 풀어보세요. 시작! 자, 풀었죠? 자,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문장 맨 처음에 conventional wisdom이 통념이란 뜻이거든요. 통념이란 단어 그 자체예요. conventional wisdom이. 그런데 뒤에 반박하는 문장이 보이지가 않아요. 대신에 어떤 식으로 지문이 전개가 되냐면 자, 앞부분에서는 원래 개인이라는 것은 고유성과 창의성으로 인정을 받는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향은 축소되고 무시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통념이라는 건데 그러다가 however이나 but 같은 연결사가 중간에 안 나와요. 등장하지 않고 trick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그나마 힌트거든요. 왜냐면 따옴표가 쳐져 있잖아. 여기서 이 따옴표라는 거는 너가 아는 그 trick, 우리는 보통 trick 하면은 속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뜻의 따옴표예요. 여기서 trick은 해법이라는 뜻입니다. 몰랐어도 어쨌든 따옴표가 있다는 건 이 뒤를 더 집중을 했어야 돼요. 뒷내용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개인도 결국은 사회 구조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지. 이 다음에 계속 똑같은 말이 나와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향을 반영하거나 개인이라는 것이 구체화하는 거라는 거다. 우리의 고유성, 개성이라는 것도 결국 사회적인 경험의 산물이다. 사회적인 것이다. 이 개성이라는 거 결국 사회적인, 뭐 종교적인, 법적인, 정치적인 것의 한 부분이다. 계속 똑같은 얘기 나오죠? 답은 1번이죠. 인지, recognition. 사실 뭐 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social nature inherent, 고유성에 숨어있는 사회적인 내재된 속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답이 1번이에요. 통념이 나오고 반박하는 표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뒤에 흐름이 바뀐다면 뒷내용이 주제라는 거. 자, 마지막 5번째 지문 구성 방식은 비교 또는 대조입니다. 여러분 비교가 나오기도 하고 대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리 보통 국어에서 비교는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대조는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정의할게요. 제가 말하는 영어 지문에서 비교라는 거는 비교 표현. A가 B보다 더 낫다, A가 B보다 더 뭐뭐하다 이런 표현이 올 경우 저는 그거를 비교라고 정의를 할 거고 대조는 말 그대로 A와 B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것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겠습니다. 비교나 대조의 표현이 나올 때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는 속성을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공통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앞서 말한 비교 표현이 나오면서 A의 속성과 B 속성 중에 뭐가 더 낫다라거나 뭐가 더 우세하다라거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경우 그 내용의 주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교 표현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더 편합니다. 두 번째는 속성
특성을 대조하는 거예요. 차이점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A와 B는 어떠한 점에서 다르다. A는 이렇고 B는 어떠어떠하다. 근데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A가 좋다라고 한쪽으로 의견이 좁혀지는 쪽의 내용이 주제예요. 마지막으로는 견해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견해를 비교를 하는데 만약에 이때 한쪽으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두 내용을 다 포괄하는 내용이 주제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지문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자, 이 문제의 작년 수능 문제예요. 작년 수능 24번이었고요. 이 문제도 좀 꽤나 어려웠어요.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꼭 멈추고 풀어보세요. 시작! 자, 풀어봤죠? 여러분 살펴볼게요. 이 지문은 첫 문장부터 비교 표현이 나오죠? More creativity than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수리랑 복구가 production, 그러니까 제작보다 더 많은 창의성을 요구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수리 복구가 제작의 연장선이다. 그리고 수리 복구 이런 것이 계속해서 더 많은 이해, 디자인이나 재료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요구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모든 수리는 손으로만 행해져야 되고 기계가 할 수 없다. 수리의 속성과 그러니까 고치고 수리하는 것의 속성과 제작의 속성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졌죠? 수리 쪽으로 계속 repair 얘기만 계속해서 나오니까 repair 얘기가 들어가야지. 이게 주제인 거지. 그래서 repair이 여전히 대장장의 형태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블랙스미스를 뭘 잘 몰랐어도 어쨌든 수리가 계속해서 현대에도 남아있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답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마지막 문제인데요. 재작년 6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고고. 자, 이 문제는요, 답을 찾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지문의 구성이 좀 특이하고 지문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어요. 우선 맨 처음에 common error이 나왔어요. 통념인데 이 통념을 좀 길게 설명을 합니다. 다윈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요, 유전자가 결국 진화에 있어서 원동력이다, 진화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전적인 변화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해요. result from은 뒤에가 원인이고 앞에 거가 결과니까요. 유전자가 먼저고 그 다음에 행동이 일어난다라고 다윈의 사상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생물학적이지 않다라고 약간 비판을 해요. 이게 에러라는 거지.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떠한 역접의 연결사도 나오지 않아요. 이게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는 다윈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였다면 뒤에는요, 진화심리학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surely know라는 이런 표현이 단정적인 표현이 나오죠. 진화심리학자들은 뇌라는 것이 행동으로서의 기관이다라는 거고 행동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동이 유전적인 적응보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비교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다윈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유전자에서 얘기를 하다가 밑에 진화심리학자는 행동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첫 번째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지문은 그래서 견해를 비교하는 거예요. 다윈의 사상과 진화심리학자들의 견해를 비교를 하는 거니까 이 중에서 뭐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지지가 않잖아요. 이 두 내용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주제입니다. 1번. 뭐가 더 먼저인가? 행동이 더 먼저인가? 유전자가 먼저인가?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주제 문제는요, 결국 지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때 지문의 구성 방식에 따라서 집중해야 할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거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면 더 정확하고 빠르게 주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의 구성 방식에 따라서 이게 좀 잘 익혀지면 이거의 심화 버전인 빈칸 추론 문제도 더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 배점이 가장 크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그렇구나, 저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의 실력이 절대 상승되지 않는다는 점. 꼭 다른 지문에도 제가 이 영상에서 강조한 부분을 적용을 해봐야 돼요. 통념이 등장했다? 반박이 뒤에 나오지는 않을까 살펴봐야 되고, 예시가 나온다? 그럼 앞 내용이 주제지 않을까? 맨 마지막에 인용이 등장하네? 그럼 앞 내용이 주제지 않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연습을 해봐야 체화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분석한 걸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지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꼭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적용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한테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추후 영상
영상을 제작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내용은 빈칸 추론입니다. 우리 빈칸 추론 틀리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올해 6월 모의평가 고3 재수생이 다 본 그 시험에서 오답률 1위, 2위, 3위, 4위가 전부 다 빈칸 추론 문제였어요. 빈칸 추론 4문제거든요. 그게 다 1, 2, 3, 4 오답률 탑 4였다는 거 충격적이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못하고 힘들어한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빈칸 추론 유형에 대해서도 제가 엄청난 퀄리티의 수업을 가져올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다음 수업 때 만나요.